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책을 가져오신 윤상원 기자랑 또 라디오에 출연도 하신 스타 남궁민 기자가 계시고요. 그래서 윤 기자님 1부에서는 뭘 이야기했었죠?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1부에서 대략적으로 드린 말씀이 이제 미국 대학교대에서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PC주의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애초부터 듣지 않으려는 움직임, 예를 들어서 그 연사 추청을 철회하라고 학교에다가 압박을 한다든가 뭐 강의실 입구를 막아버린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런 극단적인 뭐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저자의 주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지? 뭐 이런 경향성이 나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2부를 시작을 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는 사실은 그 PC주의라는 게 인권이나 뭐 그런 평등, 공평 이런 데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올바름에 추구해야겠다는 인식이 높아진 그 자체와 달리 연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온 이유가 뭐지? 라는 거를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높아진 건 좋은데 뭐 대학교는 원래 우리가 열린 토론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면서 뭐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건데 애초부터 생각 자체를 한쪽을 막자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차례차례 좀 짚어볼게요. 미국 대학교가 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던가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말을 하기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자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폭력이란 단어를 아까 1부에도 남궁민 기자가 했지만, 폭력이란 단어를 보면 보통 다들 뭐가 생각나나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주먹으로 때리는 거. 그죠. 아니면은 저 지난번에 썼던 기사랑 비슷한데 정서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가스라이팅. 오, 가스라이팅이 요즘에 핫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은 이제 그 대중적 폭력의 범주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쓰는 심리학 용어가 됐어요. 가스라이팅. 이번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전국민적인. 이게 원래 심리학 용어인데요. 가스라이팅이 전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리? 그게 3년 전? 기억나요. 그때 제가 그때 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창, 그때도 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이제 대학가 페미니즘 논쟁이 훨씬 심할 때였는데 지금보다 그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때 백래시란 말도 등장하고 저는 모르는 말인 거죠. 그럼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사를 쓰려면. 네. 가스라이팅이 뭐였는데 이게 그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말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잘 유통이 안 된 단어이기 때문에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내는 거, 뭐 이렇게 갈구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누구죠? 제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서예지? 네, 서예지 씨 사건에 김정현. 네, 그걸 사람들이 옛날 같은 언어폭력이나 뭐 집착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요즘은 다 가스라이팅이다, 이게 바로. 그렇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본인들은 가스라이팅이 아닌 연인 간의 그냥 저거라고 하지만, 다툼이라고 하지만 그냥 아무튼 이 책에 나온 내용은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좀 이런 부분이 오버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설파하는 이 내용이 혹은 내가 주장하는 이 논리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인데, 그러니까 아까 1부에서 남궁민 기자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또 뭐 반복을 하는 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말이 칼이 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이 자체가 누군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오버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자가. 이런 거가 좀 공감되는 게, 요즘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뭐 눈먼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요. 장애인 단체에서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반응이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한테 뭐라 한 건가, 말도 안 되는 나란 반응이었거든 다. 근데 얼마 전에 제 기사 보면 생각나는 게,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유명한 향토 식재료 중에 안진뱅이 밀이라고 있어요. 네. 저기 남쪽 지방에서 처음 들어. 안진뱅이 밀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식재료예요. 근데 그게 안진뱅이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쉽게 말해 이거 하체 장애, 하반신 마비 장애죠. 그거네.
장애인 혐오네. 그쵸. 그걸 그래서 장애인만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밀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장애인 단체 그거를 좀 비판하는 성명 같은 걸 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의 말도 언피시한 말이죠.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네.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안진뱅이 밀이라고 한다고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불쌍한 거 모르나 하는데 그들은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 라는 논쟁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은 당연히 폭력이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이런 논쟁적인 사안이 붙으면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쵸. 안전뱅이 밀을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뭐라고 바꿔야 될까? 아예 다른 어떻게 생겼는데? 그냥 밀이에요, 밀. 키 작은 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일 꼬맹이 밀. 그런 거 괜찮죠. 아니죠. 아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요즘엔 주린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주린이. 근데 그게 주식 플러스 어린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동 인권 이런 거 하는 분이 어린이 자체는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지 미숙한 존재,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 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린이 배워간다는 뜻 아니에요? 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미성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뭐 어린이 자체를 성인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에 치환한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 말이 그러면 말 조심해야지라고 하다가도 이런 논쟁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어디까지가 그러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조그만 밀. 뭐 그러니까 키 작은 밀? 뭐 이런 거는 귀엽잖아요. 그래요? 단신밀. 아까부터 되게 단신밀? 네? 단신이요? 그거 약간 근데 안진뱅이 약간 혐오 같아. 그런가? 그렇죠. 키 작은 사람으로서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신이라는 건 키가 작은 사람을 약간 낮춰서 부른 말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근데 이게 그나마 저희는 좀 직업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직업을 하니까 네. 그런 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말을 쓰면 되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좀 직업적으로 알고 사는데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문자를 다루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저자의 스탠스는 되게 명확해요. 아니 폭력 뭐 이것저것 다 폭력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진짜 아까 남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 폭력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폭력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다 하고 살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뉘앙스로 책이 나와요. 그러면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내용이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가 뭔지 들어보셨나요들? 저는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맞다. 심리학 전공했지. 것 같긴 한데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인지행동 치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공에 대해서 다 알아요? 논문도 썼다면서요. 아니 심리학 논문 아니에요. 그 뭘 썼어? 그 무슨 학위를 받은 거예요? 언론. 뭐야 이게 샛길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저 언론 전공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지행동 치료? 이게 분명히 영어로 보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이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저는 심리학 수업들은 대부분 영어로 들었어요. 그게 A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거든요. 맞다. 절대평가지. 네, 절대평가였어.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지행동 치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무뎌지게 하는 이제 치료 기법인 거죠. 쥐를 무서워하면은 네. 그 회색 인형을 맞아. 먼저 주고 뭐 그런 다음에 뭐 회색의 무언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뭐 거. 결벽증일 경우에는 계속 더러운 행동. 더러운 거를 노출시켜준다. 옛날에 그거잖아. 노홍철 결벽증 치료하려고 정영돈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도에서 되게 유명했던 맞아, 그랬었다. 에피소드인데. 그 인지심리 치료였네. 그렇죠. 이 인지행동 치료가 되게 당시에 등장했을 당시에 정말 혁명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는 다 프로이트였어요.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유년기에 뭔가 경험을 하고 이게 깊숙이 내가 모르는 무의식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그 먼 기억까지 끄집어내서 그걸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이거를 그냥 끊어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좀 뭐 싫어하는 것들을 조금씩 좋아하는 거는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이게 좀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이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면을 하는 것이다. 라고 라는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를 해줘요. 그 용어는 낯선데 개념은 익숙하네요. 개념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 백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뭔가 한국에서도 뭔가 뭐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그걸 딱 직면하는 순간 그걸 깨서 이겨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니체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니체가 뭐 그런 거 진짜 말을 깨고 나온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그 트라우마를 깨고 나와야 한다. 뭐 그런 거 많이 퍼져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하자는 게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뭐 밀? 네. 안진뱅이 밀이 나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그거는 너가 너무 생각을 해봐. 이게 안진뱅이라는 거를 대면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너가 너무 트라우마가 강한 거지. 예민하다는 거네. 너무 그죠.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네 이런 말. 나 이거 짜증 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작가는 불쾌할 수는 있다는 건 당연히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상원 씨가 나한테 뭔가 불쾌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불쾌했어. 그러면은 윤상원이라는 사람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다음부터 널 말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판단을 해라. 그냥 쟤는 그냥 좀 저런 감수성이 떨어진 애구나라고 하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게 참고 이겨내라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내용 아닐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참고 이겨내라고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남궁 기자가 얘기한 게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를 하고 이 사람이 인간 쓰레기를 규정짓지 말고 발언을 무시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발언이 무조건 나에게 폭력이 돼서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느끼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을 받아들여라. 여혐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상처 입지 말고 여혐이 있는 남자도 있구나 받아들여라. 아, 얘는 여혐이구나. 얘는 여혐을 하는 인간이구나라고 예전에 그 김무성 씨가 말했잖아요. 좋은 경험이다 하고 넘겨라. 받아들여야 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좋은 경험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제가 옛날에 느꼈던 게 제가 그 외국인 애들 대학교에 외국인 친구들 많잖아요. 외국인 친구들만 얘기하는데 막 계속 얘기하는 사이에 제가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걸로 전제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백인 친구들한테. 그래서 속으로 이게 나쁜 말씀 안 되지. 이 애가 나를 동양인이라서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줄 아나? 생각이 드는 거야.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데. 근데 그런 거 차별이라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미국 간데 야 너는 아시안이니까 당연히 젓가락질 잘하겠다 하는데 약간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젓가락만 쓰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근데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대거리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야 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짙구나.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은 네 어떻게 세상이 진보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첫 번째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폭력으로 느끼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반박을 하라는 거죠. 얘가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토론의 장을 열자는 거죠. 근데 왠지 그 반박당한 사람은 딴 데 가서 제 또라이라고 할 거야. 제 생각에는 토론이 잘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 부분 백인이죠? 백인이야 둘 다 화이트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혐오나 차별이 없는 그 집단은 미국인인데 백인인 남성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명 대학 교수잖아. 네, 그러니까 백인인 남성인데 엘리트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당해보면 이 사람이 그쵸. 과연 이렇게 반응할까? 예를 들면 이거지. 갑자기 화이트 교수한테 겨드랑이 안 씻으셨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한국인들 백인들한테 혐오적인 발언 그런 거 하잖아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럼 갑자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데 착각하고 있구나 생각할까요? 갑자기 완전 대놓고 얼굴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겨드랑이 안 씻으셨냐 겨드랑이 안 씻으셨냐. 볼 때마다 그거 냄새가 너무 난다. 데오도란트 선물해주고 계속. 그럼 그 토론이 될까? 그 인간적인 너무 그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인간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엄청나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상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그 수업 중에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부터 계속 뭐. 이 그라데이션이 넓은데 맞아요. 어느 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대학은 훨씬 경직적이다. 예를 들면은 진짜 뭐. 그런 게 때문에 그 수업의 공지에 여기 책 읽다 보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수업 공지에 이 강의에선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음이라고 공지를 해야 한다고 대학본부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폭력이 될 수 있기 근데 그게 때문에. 무슨 소아성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노예제를 찬성했던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강의 내용 자체를 고지를 해야 된다. 마치 그 알러지 그렇죠. 경보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러니까 이 교수님 계신 환경은 훨씬 그 범위가 엄청 높아져 있는 사회인 거지. 근데 오늘 이제 만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을 한번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연구할 때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혐오 표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말 써도 되나? 병신. 이것도 맞아. 어떻게 이슈죠. 보면은 그분이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이거는 남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래요. 아 그래요? 여자들한테 병신이란 단어를 많이 안 쓰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남자들이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약간 아닌가? 재구실을 못하는 그쵸. 남성을 지칭하는 아, 그런 성적 기능이 아 그래요? 그게 장애인 비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비하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남성한테 남성의 신체 구실을 못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네네 그것도 그렇게요. 몰랐다. 저는 그게 장애인 단체에서 그때 한번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욕 중에 그걸 쓰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욕 중에 굉장히 장애인 비하 욕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병신이라는 게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쵸. 건데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써왔대요. 어느 남자한테. 부분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 어느 부분이라는 것이 남자한테 쓰이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시물에 이제 이분은 게시물을 분석을 했는데 게시판 뭐 일배, 오유, DC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혐오 관련 언어를. 근데 이게 병신을 포함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혐오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뭐랄까 층위가 다들 혐오 표현이라는 게 층위가 다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약한 수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발언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죠. 그냥 쓰이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바보야처럼.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의 문제인데 맞아요. 저도 느끼는 게 페이스북에서 글 쓸 때 예전에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말이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일었었어요 한번. 근데 거기서 본인이 장애인인 분께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자기는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 강도인지 몰랐는데 그냥 생각거리 정도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이 말하는 게 딱 이런 걸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를 안진뱅이 미리 그러면 정말 혐오 표현이 맞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키 작네란 말도 상처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쵸. 예를 들면 남성인데 키가 정말 뭐 한 140 막 이래요. 그 뭔가 외소증에 가까울 정도로 뭐 150 막 이래가지고 외소증이 아닌데 키가 너무 작아서 이성교제나 이런 게 힘든 분들한테 예를 들면 너 키 작네라고 하면 상처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 키 작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논쟁은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여야 이 사회가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화자가 의도가 어땠느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 이제 그냥 나온 이야기 중에 그렇게 될 만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도 반박될 수 있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작년인가에 나온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렇죠. 제목이 선량한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을 하는 건데 맞아요. 제가 요즘에 스토킹 범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노원 그 김태현 사건도 그렇고 그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며칠 전에 무슨 안산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이렇게 칼로 흉기로 찌르고 스토킹하다가 찌르는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스토킹이잖아요, 다.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이 야 제가 너 좋아하는가 봐 좋아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지라고 말한 사람은 나쁜 일이 늘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야 그 남자애들 원래 그렇게 쫓아다니고 번호도 막 이렇게 막 연락도 하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의도는 나쁘지 않죠. 그럼 과연 그게 근데 그런 문제적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좀 그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회귀를 하자면은 결국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그게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나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거를 비판하는 분들은 그런 말이 퍼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성형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남자들끼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야, 뭐 좀 남자가 대시하는 맛도 있어야지 하면서 차였다 그러면 또 한번 어떻게 고백해보라 그러고 뭐 그냥 우리가 막 북두도 이렇게 뭐라 해야 지 응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이런 스토킹 문화를 사회적으로 허용해준,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부추긴 면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런 활동가들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는 그거는 이제 의도와 그런 수위에 무관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결론이 안 나오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고지식한 학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토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남궁 기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뭐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혐오 표현을 막는 게 아니라 그 혐오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말고 이게 왜 그 올바르지 않은 표현인지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론장을 열어야 된다. 이런 싸우는 말이네요. 건 좋다는 거죠. 그죠. 싸우는 건 좋은데 이거를 막지 말고 이걸 야 이게 뭐 나한테는 폭력이 되니까 너 이 말 절대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근데 맞는 얘기죠. 말인 것 같은 게 그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그 알고리즘 문제가 계속 있어 왔던 게 네. 만약에 내가 보수 성향이거나 아니면 진보 성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 그 성향이 더 진보적으로 가든지 더 보수적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게 필터 버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서 약간 공론의 장을 열고 약간 들어보자는 거네. 들어보자는 거죠. 들어보자는 거. 딱 그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자 좀. 이걸 것 같아요. 약간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병먹금이라고 하죠. 벌써 여기서도 그 논쟁적 단어가 병먹금에서 먹이 금지. 병신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는 거예요? 그 병먹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적인 발언이 뜨면은 그 말을 그냥 댓글에 달리고 밑에 그냥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추만 받고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갈등적 이슈면은 특히 요즘 정치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런 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이 그 예를 들면은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진보 인사에 뭔가 문제적인 기사를 올려요. 네. 그럼 밑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란인 댓글을 계속 다는 거예요. 댓글이 다 비어 있어. 왜요? 그러니까 그게 말을 섞지 않는데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준 시위예요, 시위.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댓글을 이렇게 커뮤니티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밑에 보면은 가득 그 다 비어 있어요, 그 댓글창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토론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토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커뮤니티의 성향을 해치기 때문에 먹이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괜히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모두가 그냥 비어있는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화이트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토론을 해라 그런 말이 있으면.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비추받아서 삭제시키거나 뭐 아니면 보통 그런 문제 많이 있어요. 뭐 맘카페 같은 데서 그 맘카페 분위기 맞지 않는 말 하면서 삭제해버려가지고 그 맘카페 나와가지고 다른 맘카페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 그게 약간 우리 학교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정치적으로 많이 그래요? 정치적이라기보다 거기가 딱 약간 이런 거예요. PC하지 않으면 엄청 그 좌표가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그래요. 먹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진짜 좋아하지만 각 동문들이 내 편일 때는 난 좋은데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땐 좀 무서워. 왜냐하면 나를 좌표 찍고 날 쫓아올 것 같아. 약간 엄청 강하거든요. 그 커뮤니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실 이게 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점점 유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개복치다. 개복치가 이거 된다는 약간 거예요. 꼰대 같다. 왜냐 아프면 청춘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심리가 뭐 약해지니까 이겨내자 이런 타기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아예 이 구절이 아니라 문장이 나왔는데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라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켈리 클락슨 노래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죽이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인 베지터예요? 건데 베지터. 드래곤볼에서 사이어인들이 이런데 죽기 직전까지 가면 더 강해진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이게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인지 행동 치료와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니들이 배척을 하고 아예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네들은 점점 약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요. 아까
살짝 이제 남궁 기자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인들의 알레르기가 좀 심하거든요. 맞아, 엄청 많아요. 그렇게 예민한 걸 보고 놀랐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다, 좀 흔하다라고 하는 게 땅콩 알러지예요. 그러니까 그 땅콩 알러지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스니커즈 그런 초콜릿 바에도 이제 뭐 땅콩 함유량 같은 것도 무조건 하고 뭐 음식 레스토랑 음식 같은 데 가도 땅콩 같은 거는 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땅콩이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재밌는 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땅콩 알러지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조사 내용을 보니까 8살보다 어린 애들 중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1000명당 4명. 0.04%? 네. 0.000. 아니죠, 0.4%지. 0.4. 1000분의 4니까 그죠? 100명이 내가 썰 못한 걸 들켰네. 네. 근데 이제 그쵸. 이게 2008년도가 되니까 1000명당 14명으로 늘었어요. 3배 넘게 늘었네. 그러니까 3.5배 됐네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990년대에 이 땅콩 알러지 때문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뒤로 학교에서 그 부모랑 교사들이 어떻게든 얘네들을 땅콩을 못 먹이도록 땅콩을 아예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알러지만 있는 애들만 조심시키면 되는데 누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지가 일단 모르니까 그럼 얘들 땅콩 먹이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오다 보니까 알레르기란 거는 원래 좀 조금씩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노출시켜가지고 그게 알러지 반응에서 그 보호성 면역 반응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알러지를 없애야 된대요. 근데 이걸 금지시켜버리니까 아예 뭐 이런 과정 없이 계속 알러지 반응 자체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 백신의 원리가 네. 약한 바이러스를 몸에 좀 넣어서 항체가 생기게 해서 그쵸. 진짜 강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막는 거잖아요. 네. 백신 반대론자들의 그러니까 논쟁을 피하는 건 백신 반대론자들의 논리 똑같은 거네. 아예 그런 유해한 것 자체가 나의 접근성을 막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면역성이 안 생겨서 쉽게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또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 많이 한다는 건데 좀 이게 생각나는 사례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군부 평택 출신이고 제가 미군부 앞에서 자랐잖아요. 네. 이제 저희 동네 미군들이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구의 절반이 미군이지. 미군이 정말 그냥 길 가면 항상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미군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지내고 이랬어요. 근데 미군 중에 이제 흑인 병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시골이고 거기 장사하신 분 그냥 아주머니들이 오시고 이러거든요. 얼마나 근데 또 흥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넉살이 좋아 잘 지내요. 그 외국인들이랑. 걔네들도 말 배우고 아주머니들한테. 근데 아주머니들이 흑인들한테 뭐 그런 PC한 그런 걸 이렇게 더구나 옛날인데 막 그래서 깜둥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깜둥이씨 맞다면서 뭐 깜둥이들이 힘이 좋아 막. 근데 그거를 그 흑인 병사가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냐고. 그 깜둥이가 니거라는 거를 그들이 알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총을 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걔네도 이게 노출이 되고 아줌마들이 자꾸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막 약간 유머 코드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예를 들면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평택에서 그 지낸 미군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단련이 된 머리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은 그 언피시한 문화에 굉장히 젖어들어가지고 강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때 진짜 심했다. 그렇죠. 막 진짜 그 흑인들한테 별의별 농담 다 하고 막 이상한 얘기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딱 화이트 고스가 말하는 죽을 만큼 그분이 미국 맞아요. 돌아가면 아마 미국은 굉장히 신사적인 나라가 되어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이 맞는 줄 떠나가지고 효과는 있었다. 내성이 많이 강해지셨네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좀 뭐 근데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그 요즘에 그런 연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현대인들이 그 아토피 자체도 균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과잉 면역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서만 계속 자란 애들한테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그래서 옛날 그거 보고 옛날 할아버지께서 그 농사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애들이 흙 먹고 자라는 거라고 그러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 키울 때도 천식이 네. 태어날 때부터 같이 애완동물이 있으면 천식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하잖아. 맞아. 면역이나 기관지가 오히려 강해진대요. 그게 워낙 그 먼지 먹고 계속 해봐가지고. 근데 물론 그러다가 죽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이게 그렇긴 하죠. 막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다 못하게 했을 때 사회적인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토론 같은 프로그램 하면은 왜 인터넷에서 그런 거 왜 그 키베 뜨고 다니는 애들이
전투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싸우니까 전투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논리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렇죠. 계속 싸우다 보면은 그게 발달을 하는 거죠. 근데 차단 이렇게 박아버리면 그 토론력이 떨어지긴 하겠죠. 생각할 점이 많은 얘기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강해질 기회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거를 남들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안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한다고?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라고 몰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규탄을 하고 야 너 사퇴해, 너 나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할수록,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이 책을 썼겠죠. 그런 뭔가 서로 토론을 안 하고 토론을 안 하면 결국 자기들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점점 더 극단적인 얘기로 가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해지진 않죠. 그리고 한쪽으로 이게 쏠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대학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이니까 좀 진보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이게 사회 전반에 안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 중에 뭐 교수들도 사실 좀 진보가 많으시긴 하죠. 왜냐하면 학문을 탐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10 원래 그 통상 그 교수 중 진보 대 보수는 한 2대1 정도 됐는데 2011년에 5대1까지 벌어졌고 뭐 특정 과일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심리학과가 그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 한 2대1에서 4대1 정도 비율이었는데 2016년에 17대1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보수 교수님이 이제 그 강의 테러 당할 수 있고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싹 쏠리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면은 되게 재밌어요. 사이클을 여기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진보적인 교수가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간 뭐 진보적인 발언을 하고 우파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폭스뉴스 같은 우파 언론이 이거를 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하면은 그 우파 그 보수층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학 측에서는 이거를 치는 걸 실패해요. 왜냐면 너무 막 극단적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진보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다시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진보 교수님이 공격을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몰려와가지고 막 보수주의자들과 싸우고 막 이러면서 다시 한쪽을 공격을 하게 되고 자극받은 보수가 다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무한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참 대학교에서 시작을 될 수 있다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시각이. 이게 그러니까 대학의 포커스가 그러니까 나쁜 교육이니까 나쁜 대학이네요. 나쁜 대학. 그죠. 어떻게 보면 나쁜 대학,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렇게 나쁘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 교수 감시 목록이라는 거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폐해로 나타나냐면은 그 보수 쪽에서 터닝 포인트 USA, 이건 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인데 보수 집단인데 교수 감시 목록을 이런 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있는 교수들이 한 번씩 이제 그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트위터에 들어가서 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근원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은 대학교에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교수가 지칭하는 대학교 학생들은 Z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책에서는 I세대라고 하는데 무슨 아이폰도 아니고 이 Z세대는 95년 6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하거든요. MZ세대 할 때 G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릴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SNS를 많이 했다고 지금 책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네는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다 없었다. 얘네는 있던 애들이죠. 그렇죠. 95년생이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니 있었죠. 왜냐면 95년생이면 아이폰 2007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13살 때 쓸 수 있죠. 그렇구나. 할 수 있지.
우리는 전 대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 때 스마트폰 나왔어. 대학교도 올라갈 때 샀어요 저는. 그쵸. 고3 때 샀죠. 그쵸? 맞아. 그때 와. 갤럭시 그 S 전까지 샀어요. 문자로 저는. 했다니까 나는. 그래서 그때 그 세터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모으고 해야 되는데 단톡방 기능이 없어가지고. 싸이월드로 했어요. 싸이월드 클럽. 맞아요. 싸이월드 클럽 가입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공지 같은 거 이렇게 전달 연락처 이게 연락부를 나눠줘가지고 그 이렇게 비상 열람망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장이 주면 이렇게 전달을 맞아요, 하는 거야. 맞아요. 이 얘기만 해도 무슨 그거 같다. 요즘 애들 메타버스 하고 있는 시대인데.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거 있어. 내 조카 있잖아요. 조카 네. 지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네. 얘는 뭐 검색할 때 그 보이스로 검색하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래요? 항상 보이스로 검색해. 뭐 검색할 때. 뭐 예를 들면 진이기가 뭐 틀어줘 이런 것처럼. 나는 그게 저는 그냥 IT 관심이 많으니까 전 그거 많이 그러니까 의식해서 쓰는데 편한 거 알아가지고 요즘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위에 세대 거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카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미 그걸 너무 잘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세상이 진짜 빨리빨리 변하네요. 문자 보낼 때도 그렇게 보내요. 그래요? 음성인식으로? 네, 음성인식으로 보내요.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접한 SNS를 접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학교 전까지 사실 이 학생 시절의 사회성을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건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우울증과 불안함이 늘어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아예 검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맞아요. 그 SNS 때문에 우울증 심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불안함과 우울함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다수가 나를 다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나는 이 대세에 끼어야 돼.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잖아요. 포모라고 놓칠까봐 두려운 저한테 가장 큰 맞아요. 두려움. 백희영 기자 그러니까 그쵸. 포모 그 자체죠. 포모의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심해지니까 이제 뭐 나와 다른 것들을 수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뭐 이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불안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복치가 된다는 거네. 그죠. 그리고 뭐 거기에다 더해서 사실 저는 미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미국에 약간 치맛바람이 늘어나는 돼지 엄마들이 많아지나 봐요. 맞아요. 요즘 아시안식 교육이 걸로 넘어가고 있대. 실제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되게 재밌어요. 입시 비리 뭐 취재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막 7억 막 5억 막 이런 사람들 컨설턴트한테 주더라고. 그래요? 교육 컨설턴트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예전 대학생들 같지가 않다. 너무 유약해지고 너무 좀 그 개복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눈치 보는 건 우리가 진짜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민족인데. 그죠. 한국을 지금 따라오고 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진짜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한국화되고 있네 점점. 근데 그 미국 컨설턴트 그 교육 컨설턴트 얘기 보면서 우리는 막 비웃으면서 저한테 남편은 스카이캐슬 보고 와서 배워야 된다고 저 정도로 무슨 저거는 돈으로 했으면 굉장히 젠틀하게 했네라고 굉장히 젠틀 저거는 아닌데 경쟁자의 책을 불사지르는 수준의 경쟁자를 밀어야지. 그 2018 학교 이런 거 보면 왜 막 사무라이 불 지르고 이러잖아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막 사무라이 불 지르고 물 뿌리고 막 이러거든. 노트 훔치고. 미국 진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기 교육 사업 거기서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자가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건지.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교수고 저자들이 교수에다가 뭐 교육 관련한 그 시민단체 대표다 보니까 대학 변화를 요구하는 게 그냥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탐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내놓은 뒤에도 뭐 예를 들어서 대중은 격분을 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이거를 존중해주자 학문의 자유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좀 다양성을 보장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스펙 같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토론이 가능한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 다양한 학생 더 많이 받아들이면 더 PC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다양한 이제 근데 전제 조건은 그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한 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양성이 부어라. 네, 다양성을 부어라. 약간 이런 게 그 책의 해법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네요. 소감 어떠셨어요? 윤상원 기자가 골라왔는데. 저는 되게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 이게 뭐 미국 대학 캠퍼스에 대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생각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어떤 발언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얘기를 안 하면 좋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뭐 상처라고 해서 좀 막는 것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교육부 출입이신 남궁민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나쁜 한국의 교육 실정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제 다가올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일단 좀 얘기는 들어보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토론의 장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 말에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모두 다 커뮤니케이션 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사회적 그쵸. 소통이 안 되냐. 너무 말이 오히려 많아서 그러니까 문제일 이게 수도 참 있어. 아이러니한 것 같아. 이렇게 소통이 쉬운 시대에. 그러니까요. 다음 콘텐츠에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또 대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